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S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장이 편안해야 하루가 편하고 또 하루가 편해야 인생이 편안해진다고 하죠. 우리 장도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인체에 유익한 균은 줄어들고 유해한 균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산균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맞아요. 장내에 또 유익균이 많으면 면역력이 증가되니까 제가 방송 전에 깜짝 놀란 게 예. 네. 제가 주머니에 봤더니 유산균 진짜 있더라고요. 뭐야, 대박. 사실 우리 강호가 먹는 건데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걸 진짜 챙겨서 나왔잖아요. 미안하다 강호야. 장우야, 아빠가 네 거 챙겼단다. 아니, 사실 저도 집에 유산균이 진짜 많은데 이게 자꾸 깜빡깜빡하게 되더라고요. 좀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말씀하신 대로 뭐 노화나 스트레스 등으로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게 되면 일명 장 트러블이라고 하죠. 오. 복통, 설사, 막 고르륵한 느낌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 예은 씨 얘기하시는 거 맞죠? 맞아요. 네, 이렇게 영양분을 흡수하는 우리 몸의 뿌리와 같은 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삶의 질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오늘 TBC 클리닉 건강 365에서는 최근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입부터 대장에 이르는 소화관에 염증이 생기는 난치성 만성질환으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대표적인데요. 동양인에겐 드문 질환이었지만 80년대 이후 발병률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특히 20, 30대 젊은 환자 비율이 높고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성 염증으로 장기간 설사와 복통이 발생했다 사라지길 반복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데요. 그래서 조기 진단 및 치료, 꾸준한 관리가 더 중요한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 소화기내과 전문의 장병희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소화기내과 전문의 장병희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병원 소화기내과의 장병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주제가 염증성 장 질환입니다. 병명이라고 하기엔 조금 낯선 느낌인데요. 흔히 알고 있는 이 장염하고 어떻게 다른지, 장염이 여기에 속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그 염증이 낫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현재 아직까지 원인은 잘 모르는데 아마 유전학적인 소인이 있는 환자가 환경적인 인자, 감염이나 독소 등에 의해서 염증이 유발되고 이 염증이 내 몸의 면역 체계에 의해서 반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에 염증이 오게 되고 설사, 혈변, 복통이 반복되고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염은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염증성 장질환은 오랜 시간 반복하게 되고 환자분들이 간혹 변에서 피가 나면 치질로 생각하시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설사나 혈변, 점역변들이 있으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주변에 보면 장이 민감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과민성 장 증후군이랑 염증성 장 질환은 좀 다른 거 아닐까요? 사실 설사를 하는 환자들 중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가 있긴 하고요. 또 과민성에 의해서 병이 생긴, 즉 대장의 운동 기능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만일 검사를 통해서 혹은 내시경을 통하거나 혈액 검사, 대변 반응을 검사를 통해서 염증이 있다면 먼저 염증성 장질환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장에 생기는 염증성 변화가 모두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원인의 불명의 만성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크게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좀 젊은 층일수록 사실 식사도 불규칙하고요. 저만 해도 어제 밤 11시 반에 야식을 먹었거든요. 끊을 수 없는 장에 요인이네요. 뗄라죠. 근데 또 뭘 먹었냐? 네. 매운 닭발을 먹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맵고 좀 자극적인 음식을 불규칙적으로 먹으니까 속병도 좀 젊은 층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70년대, 8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질환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들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요. 아마 이건 서구화된 환경 탓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됐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약 2배 이상 정도 증가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모두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주로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이 20대, 30대이고요. 따라서 질병에 따라서 교양성 대장염이라고 하는 질병에서는 60대 이후에도 간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궤양성 대장염이랑 그리고 크론병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질환이 뭔지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금방 설명한 대로 원인은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타나는 양상은 두 가지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궤양성 대장염, 또 하나가 크론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사실 대장에만 침범한다. 대장에 궤양이 생긴다 하는 질병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대장 점막에 굉장히 얇게 침범하면서 주로 출혈이 생기거나 설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부분 환자가 직장부터 시작을 해서 침범을 하게 되고요. 직장에서 직장에만 있는 경우, 혹은 왼쪽에만 있는 경우, 오른쪽에만 있는 경우, 전체 다를 침범하는 경우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크론병은 상황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입부터 항문까지 모든 장기를 다 침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 점막의 전층을 다 침범하기 때문에 이 장벽이 갈라지거나 혹은 구멍이 생기거나 이 구멍을 따라서 음식물이나 또 혹은 대변이 흘러나와서 뒤쪽에 농양이 생기게 되는데 일부 환자에서는 배 안에 농양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일부 환자에서는 직장에 농양이 주로 이제 항문 외 농양, 또 직장 농양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또 이런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는 질병이 바로 크론병입니다. 이 말 나온 김에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떤 공통 증상이 있다면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아마 적어도 4주에 한 번 정도, 4주 이상 네. 설사나 혈변, 복통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거고요. 또 체중 감소나 빈혈이 있는 경우, 특히 이제 야간에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서 설사를 한다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조금 흔한 타입은 항문 주위의 질환, 특히 치료나 농양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잘 낫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소아에서도 좀 많이 생기거든요. 네. 소아에서도 성장을 잘 못하면 혹시나 이 염증성 장질환이 애한테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통 증상이 있으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잘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네. 같네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장 건강하면은 유산균 챙겨 먹는 게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염증성 장 질환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뭐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짜요? 이게 연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인과관계를 따지기는 사실은 조금 힘들긴 하지만은요. 아마 이런 질병 때문에 하나의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도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사실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빛에 노출하게 되면 피부에서 생성되고요. 또 우리 몸의 장에서는 또 칼슘이나 인을 흡수하게 돼서 적절한 면역 상태, 또 뼈 건강에도 중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 생기게 되면 장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칼슘이나 인을 흡수를 못하게 되는 거죠. 또 환자가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프기 때문에 야외 생활을 사실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맞아요. 오히려 햇빛에 노출되는 기회를 갖다 잃게 되고요. 네. 또 유제품은 가끔 환자분들이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네. 질병 자체 때문에 설사를 하는데 유제품 때문에 다시 또 설사를 일으키니까 맞아요. 환자가 이런 칼슘의 섭취를 갖다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네. 것도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장 트러블이 좀 자주 나는데 오전에 그런 유제품을 먹으면은 방송할 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음에 라디오 모든 게 들어가 하다가 있네요. 갑자기 화장실을 가더라고 생방 중에. 제가 노래 그 3분 동안 후다닥 다녀온다고 힘들었는데 아. 그래서 좀 유제품을 자제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장이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어떤 뿌리 같은 존재잖아요. 네. 건강상에 이제 중요한 척도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이 염증성 장질환이 진단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 검사가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건 염증성 장질환이다. 예를 들면 고혈압은 혈압이 높은 지표가 있잖아요. 네. 또 당이 올라가는 지표가 있는데 이 염증성 장질환은 이런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검사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되게 환자분의 증상, 또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하기도 하고 또 소장 내시경 하기도 하는데 이 내시경의 소견, 또 영상학적, 우리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을 해서 진단하는 질병이라고 먼저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는 결핵이 많은 나라거든요. 네. 또 장결핵도 따라서 잘 올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역학적인 소견 때문에 이 결핵성 장염은 크론병하고 마치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것도 진단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염증성 장 질환만을 진단 검사하는 맞춤형 검사법은 없다 이렇게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할 때 보통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잖아요. 이것도 혹시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대장 내시경 검사는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병변을 직접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도 가능을 하고 또 그 병변이 있을 때 우리가 조직 검사도 하기 때문에 병리학적 소견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질병 중에 궤양성 대장염은 이 병변이 주로 직장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충분히 내시경적 소견, 조직학적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 가능하다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크론병은 되게 우리 대장이 시작하는 부위가 회장, 맹장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주로 많이 침범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말단의 해장부 또 맹장 부분을 관찰함으로써 진단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안타까운 건 일부 환자들은 대장을 침범하지 않고 소장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사실 대장 내시경으로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소장 조영술 혹은 소장 복부 단층 촬영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 염증성 장질환의 합병증도 사실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염증성 장질환을 좀 오래 앓으면은 혹시 이게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까요? 네,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합병증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크론병 같은 경우는 장이 좁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이 협착이 생기기도 하고요. 장이 협착이 생기면 음식물들이 잘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이 약해져서 장이 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천공된 부분을 통해서 음식물이나 대변이 빠져나가게 돼서 그 안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고름주머니로 발전하게 되고요. 배 안에 복강 내의 염증, 고름 주머니, 또 혹은 항문 주변에 농양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이제 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숏바울 신드롬이라고 장이 짧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장이 짧아지면 사실은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영양 불량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염증이 사실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이 염증이 오래된 유지 부분에서 대장암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염증이 한 10년 이상 유지가 되면 대장암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적절하게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암으로 발전하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장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다행이네요. 궤양성 대장염도 약간 적고요. 또 크론병도 가끔은 대장암, 가끔은 항문 주변에 암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자주 잘 진료만 받으면 미연에 빨리 발견할 수가 있고 조기에 조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단도 진단이지만 치료도 잘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뭐 약물도 있고, 뭐 주사제도 있고, 또 수술로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주로 이제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약물 치료가 가장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으로 치료한 질병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염증이 생기는 질병이니까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은 항염증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염증 약물로 충분히 치료를 해봤는데
환자가 호전되지 않는다 하면 그 다음 약제를 선택하게 되는데 사실은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시켜야지 이 염증이 좋아지게 되는데 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걸 면역조절제 혹은 면역억제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게 되면 대개 이 항염증 약물과 면역조절제로 대개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도 좋아지지 않는다. 염증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면 그 다음 과정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치료약이 생물학적 제제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되게 정말 환자가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 제발 조금 나의 상태를 좀 좋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는 가장 급성기에 쓰는 약은 스테로이드거든요. 스테로이드를 먼저 사용하고 난 후에 환자가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이후는 또 면역 억제제 혹은 면역 조절제로 유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아까는 항문의 농양, 치료가 발생하는 환자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환자들은 먼저 항생제를 치료해서 이걸 먼저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치료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약제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고전적인 그런 방법이라면 새로운 약제도 요즘 많이 개발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 사용되고 또 효과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금방 방금 말씀드린 약제로 환자가 상태를 좋아지게 하는 거, 우리 이걸 갖다가 관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관해 상태를 갖다가 잘 유지하는 걸 갖다가 유지요법이라고 얘기하고 되는데 이런 환자가 이 관해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 치료로 사용하는 게 생물학적 제제에 해당됩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우리 면역세포가 사실은 이제 염증이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세포적인 신호를 보내서 모으게 되거든요. 이런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을 차단하는 게 바로 생물학적 제제라고 말씀을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TNF 억제제, 또 잭 억제제, 인터루킨 억제제 등이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약제 중에 일부는 벌써 20년 전부터 개발돼서 일부 환자들한테는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일부의 환자들한테는 이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치료 효과를 얻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염증성 장질환을 갖고 있는 모든 환자가 이런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최소한 두 가지 입장의 기본 약제를 갖다가 사용해봐도 이 염증이 계속 반복하고 있을 때 그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약제라고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약물 치료가 가장 우선이지만 약물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니까 이 염증성 장 질환 환자 중에 절제 수술을 받는 환자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좀 어떤 경우예요? 이 크론병의 경우에는 장의 염증 혹은 이게 염증이 반복하면서 장이 협착이 되는, 장이 좁아지는 소견이 생기게 되는데요. 사실은 장이 좁아지면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갖다가 그 염증이 있고 이 좁아진 부분을 잘라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또 두 번째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장의 누공을 통해서 고름 주머니가 생기면 이건 할 수 없이 항생제를 쓰고 수술적인 방법으로 고름을 제거하는 게 방법입니다. 또 갑자기 천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는 할 수 없이 복막염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하지만은 일부 환자에서는 이 장이 좁아진 경우가 조금 가볍다면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술을 하면 이제 문제되는 부분을 절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는지 궁금해요. 혹시 완치까지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괴항성 대장염은 사실은 대장에만 침범하는 질병이거든요. 사실은 대장을 전부 다 절제를 해버린다면, 사실은 이 질병이 몸에서 없어진다고 말씀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대장을 전부 다 절제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어지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대장이 없으면 환자가 이제 설사를 이제 굉장히 자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질병도 설사를 조금 많이 하게 되는 질병인데 대장을 다 잘라내면 물론 약은 필요는 없지만 설사를 너무 자주 하게 돼서 이 설사를 조절해야 되는 또 다른 약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남아있는 대장 조직에서 다시 염증이 생겨서 또 다시 약물을 투여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론병인데요.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까지 모든 장기를 다 침범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의 염증이 심하다 그 부분을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줬다소 치더라도 또 다른 남아있는 장기에 다시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완벽한 환자를 완치게 일어나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치료가 쉽지 않은 병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예방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장질환이니까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꾸준한 운동도 도움이 될까요? 네. 술, 담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안 술, 하는 거. 담배를 갖다라는 걸 네.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너무 자극적인 음식 혹은 카페인 이런 것들은 장을 갖다가 굉장히 가민하게 만들거든요. 또 설사를 일으키게 할 수도 있고요. 아마 무엇보다도 환자분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지라라는 거고요. 또 환자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때는 가급적이면 부드러운 음식을 갖다가 권유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루에 3끼 조금 한 번 먹을 때 좀 많이 먹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4-5끼 정도로 나누어서 조금씩 먹으라는 걸 갖다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도 이 질병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성장기 청소년기는 아마 영양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을 우리가 권하지만 너무 과격한 운동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딱 그 설명을 들으니까 제일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전 담배는 안 피니까요. 술. 일단 순간 놀랐어요. 네. 식습관을 좀 규칙적으로 너무 네. 야식은 되도록 먹지 않고 맞아요. 예,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들으면서 그 염증성 장질환이 또 만성 질환이고 네, 또 희귀 난치병이란 인식이 있다 보니까 좀 막연한 불안감에 또 일상생활 불편까지 겪으시고 좀 환자분들이 힘드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희귀 난치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곧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제 관리도 열심히 하고 약도 잘 먹고 치료도 열심히 하게 되면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도 어떤 약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질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도 하고 약도 잘 먹고 하게 되는 질병인데 이 염증성 장질환도 거의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 요즘은 주변에 좀 있거든요. 네. 주변에 있는 입장이라면 환자가 자기의 뜻과 무관하게 배가 아프거나 또 화장실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좀 이러면 좀 먼저 화장실을 배려해주는 이런 사회적인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외래 환자를 보다가 환자분한테 환자가 잘 알아야 된다. 환자가 의사 못지않게 이 질병에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걸 경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가 이런 합병증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와야 된다 하는 상황을 갖다가 잘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미리 자기에 생기는 어떤 증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 관리하고 치료하면 정말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 병에 대해서 일단 잘 알고 배려가 중요하다고 해주셨어요. 우리 예은 씨 앞으로 화장실 갈 때 절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다 비켜주세요. 저 혼자 인정할게요. 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일상 속의 관리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병원에서 지역 최초로 문을 연 염증성 장질환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생활 속 지침이 되는 사이트도 여셨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염증성 장질환을 오랫동안 전부터 진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클리닉으로 진료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몇 명의 간호사 또 영양사 또 간호 코디네이터 등을 조합을 해서 저희들이 염증성 장질환 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들이 이 질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정보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사실 병원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환자분한테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담 코너를 통해서 다양하게 환자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그 코너를 열어두고 있고 영양 상담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양 상담실을 개소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가 스스로 자기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인터넷에 염증성 장질환 대구라고 치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회의 사이트를 통해서
또 저희들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밴드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궁금한 걸 갖다가 질문하게 되고 또 환자의 증상을 알려주면 저희들이 그 밴드를 통해서 답을 알려주고 또 언제는 또 진료를 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 항상 건강한 거는 자기 네. 관리를 잘해서 그렇잖아요. 네. 이 염증성 장질환도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잘 치료하게 되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지역민들께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화기내과 전문의 장병희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